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는 보통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국적에 대해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인간관계에서는 선입견을 만들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인데요. 그러나 국가 간 출입국이 자주 이루어지는 공항에서는 국적만 잘 살펴보더라도 범죄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공항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콜롬비아 여성 세실리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여권 파워에 깜짝 놀랐던 일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 남편이 한국인인데 당시 영국 여행 갔을 때의 일이에요. 먼저 지금의 남편과 만난 것은 수년도 더 되었네요. 남편이 여행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왔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집 근처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테이블에 앉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있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게 지금의 남편이었죠. 뭔가 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안타깝게도 남편 무리는 식사를 먼저 마치고 식당을 나가게 되었어요. 전 아쉽지만 그냥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게 앞에 지금의 남편이 서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게 연락처를 주기 위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남편 친구들은 먼저 숙소로 돌아간 듯 보였죠. 남편의 노력에 감동받은 저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걸 기점으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감 솔직히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찾아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남자는 어떤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뭐 말만 거창하지 별로 자세한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주로 어떤 성향인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서로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보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인터넷을 찾아봤답니다.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정보와 별개로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참 좋았죠. 그에게는 다양한 매력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제 의견이 어떻든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편인데 항상 존중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또 한국 남자들은 원래 배려심이 좋다고 하는데 남편도 그렇습니다. 문도 먼저 열어주고 항상 식당이든지 어디든 가면 의자도 먼저 빼주죠. 가방도 그다지 무겁지 않더라도 항상 들어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매우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그다지 도움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제 남편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죠. 그런 점들이 제 마음을 홀렸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마음도 함께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엔 영 탐탁치 않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우리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부활절이 다가왔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남편을 한번 보고 싶다면서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덜덜 떨면서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꽃다발과 손편지 2장을 준비해서 왔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감동한 듯 보였죠.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은 편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감동적인 멘트에 손편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것을 듣자마자 바로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였죠. 저도 부모님이 오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바로 결혼을 허락받았답니다.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날씨 좋은 시기 우리는 함께 휴가를 내서
세계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시작은 영국에서부터였죠. 영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 들어가려면 조사관에게 심사를 받아야만 하잖아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질문을 받게 되었죠. 질문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았어요. 영국에는 왜 왔으며, 언제 돌아가고, 이곳에서는 무엇을 할 예정이며, 심지어 자국에서 어떤 직업이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그런 것까지 다 말해야만 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의 반복이었어요. 심지어 여행하러 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글쎄 이러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여행하러 왔냐고 말이에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무슨 목적으로 왔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3박 4일 동안 있는다고 하니까. 여행을 3박 4일밖에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정말이지 질문받는 내내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죠. 오죽하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겁날 정도였어요. 외국 관광객에게 공항은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못했어요. 여행하기가 확 싫어지더라고요. 잘 대답했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꼬리 질문하고 국경을 바로 넘을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전 심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복잡한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세계를 여행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과정이 있으니 여행이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여권 파워를 보고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그냥 그 초록색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통과였거든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같은 심사를 받았는데 저는 출입국에서 계속 잡혀 있어야만 했고 남편은 바로 패스였으니까요. 콜롬비아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땐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남편이 그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이 자기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여권은 보여주기만 하면 다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웠죠. 한국 여권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제나 한국 문화 모두가 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마치 한국의 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항상 돈을 내고 여러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행을 갈 때마다 비자 문제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대사관도 가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다들 비행기 탈 때까지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는 원래 까다로운 게 정상이니까 힘든 걸 알면서도 저는 항상 참아만 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심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는 제 모습이 뭔가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렇게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인데 저는 뭐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 싶었죠. 출입국 심사에서의 대우도 다르고 질문도 덜 받고 지금까지 너무 편리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과 함께면 뭔가 대접받고 신분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세계 여행이 가능할 정도라고 하던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국에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여행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편처럼 대부분 다 다정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이 잘 없거든요. 하루는 시장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눈 색깔도 다르고 피지컬도 한국인들과 달라서 눈에 띄다 보니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절 쳐다보시는 눈빛이 느껴졌었어요. 혹시나 저들이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외국 아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왜 물어보시나 했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꼭 한국 와서 살라고.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좋아할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친절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죠.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부모님 없이 홀로 식당에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미 식당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주인분들께서 환한 미소로 그 아이들에게도 말을 거셨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아이가 거스름 돈도 안 받고 다른 거에 한눈이 팔려서 가게를 떠났어요. 그러자 뒤늦게 거스름 돈을 가지고 나오신 아주머니가 애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서 애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겨우 그 남매를 찾아서 거스름 돈을 쥐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풍경이었죠. 이외에도 아이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다른 사람의 아이들도 내 아이인 것처럼 예뻐하는 게 제 눈에도 쉽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한 아이가 슬러시를 못 빠지게 쳐다보는데 누나가 안 된다면서 말리는 모습이었어요. 똑 부러지는 아이였죠. 하지만 슬러시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그냥 흔쾌히 작은 컵에 슬러시를 따라서 아이들한테 주더라고요. 뭐랄까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뭔지 남편한테 항상 의미를 물어봤었는데 그제야 그 정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죠. 한국 여행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참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남편 없이 혼자 어디까지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네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용기를 내서 길을 걷는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물어보게 됐는데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결국 같이 가주기까지 했죠. 덕분에 저는 그날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길을 잃어 무서울 뻔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이렇듯 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게 남아있어요. 저도 언젠간 남편을 따라 한국인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전까지는 공항에 갈 때마다 불편한 입국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언젠가는 저도 남편처럼 외국에서 대접받는 한국인이 될 수 있겠죠. 그날이 기대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의 위상을 경험한 후 깜짝 놀랐던 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그녀는 이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 직원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공항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여행 가방을 전부 열어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입국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이렇듯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는 나라들조차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쉽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인의 경우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진 외국인들 때문에 쉽게 들통나는 게 보통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야 했어. 저는 세르비아 출신의 루비라고 합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네루는 저와 함께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어요. 단순히 TV 화면 속 만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복장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어보는 코스프레나 큰 광장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만드는 행사 등 서서히 일본의 문화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세르비아는 재미있는 TV 콘텐츠가 매우 적어요. 때문에 해외 드라마나 TV쇼가 인기 있는 편이에요. 부모님 세대는 한국의 드라마를 즐겨보고는 하셨지만 저희와 같이 어린 학생들은 자막을 읽어와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러다 보니 화면에 몰입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되었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세르비아어로 완벽하게 더빙을 해서 방영을 해줬어요. 보기 편했던 부분과 안 그래도 재미있는 만화를 현실 세계에서도 코스프레와 각종 축제에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였기 때문에 저와 네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아주 깊게 빠졌습니다. 신작이 나오면 챙겨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넷플릭스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나와서 수백 편 이상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접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정말 만화를 보면서 일본어를 연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이 따로 없었죠. 그렇게 저와 네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만화를 너무 보느라 공부에는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시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저와 네루는 도요타 매장의 카운터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근처 시내에 새로 생기는 도요타 매장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그곳에 이력서를 동시에 냈더니 운 좋게 취직이 되었어요. 오히려 친구 사이라서 뽑아줬다고 해요. 당연하겠지만 일은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냈습니다. 절친한 친구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보답이라도 하듯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퇴근 후 네로와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서 애니메이션을 켜서 보기도 하는 게 삶의 기쁨이었죠. 게다가 저와 네루가 좋아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에서 일하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최고로 잘 어울리는 일 같았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고용을 축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버텼습니다. 대신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급여는 절반이 되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직장을 잃지 않게 되니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고 아무런 돈벌이 수단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았거든요. 저와 네르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서서히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큰 기대를 했지만 늘 그 기대와 예측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새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을 아주 많이 잡아먹은 상태였고 때문에 코로나 직후에도 예측했던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국 도요타 본사에서 세르비아에 있는 매장에 인력 감축을 하겠다며 통보를 했고 일본에서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각 매장을 돌면서 해고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찍으며 다닌다고 했어요. 본사 방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자르는 그의 손에는 펜이 한 자로 들려 있었지만 그 펜이 마치 거대한 일본도 같다며 세르비아 전역의 도요타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일본인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무서워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졌으며 그 날카로운 일본인 남자의 칼 같은 펜의 세르비아.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꼴과 같았어요. 저랑 네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철도 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검객 같다며 낄낄대고 웃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희 매장에도 왔고 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의 지시 한 번에 해고될 사람 남을 사람이 구분되었고
해고된다며 지목되었던 직원들은 절규하며 그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장 가운데 서서 종이에 적힌 무엇인가를 보며 펜으로 체크를 하더니 저와 네루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펜 끝으로 네루를 가리키며 해고시키라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카운터에서 단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의 모든 서류 업무를 다 처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는 필수 인원이라는 말이죠. 저와 네로는 당장 그 일본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네로를 해고시키는 대신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반반씩 근무하면 되니까 둘 다 매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류 업무가 많다며 바쁠 때는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서로 도우면서 일할 수도 있다고 제발 해고하지 말아달라며 정말 싹싹 비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본사에서 온 그 일본인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만화에 나오는 검객 같다며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표정을 피해서 몰래 웃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칼날이 저희를 가리켰던 것이에요. 정말 소문대로 그 남자의 펜 끝에 네루는 잘려나갔고 저와 네루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은 그저 원칙대로 할 뿐이라며 아주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아버린 네루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 뿐이었어요. 네루뿐만 아니라 이 매장에서 해고된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타깃이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줄 여유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이곳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네로랑 같이 일할 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자신도 없었어요. 이미 5년 넘게 일했던 매장이지만 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그러지 말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거든요. 바쁘고 힘들어도 내려와 즐겁게 일하며 끝나고 평화롭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 일상을 빼앗겨버린 지금 여기서 더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로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이 매장에 취직이 안 되었다면 원래는 네로와 함께 일본에 가볼 생각이었는데 5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기회가 왔던 것이죠. 직장을 잃었다는 슬픔이 있기는 했지만 저와 네로가 좋아하는 일본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올 생각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여행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겠어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일본에 가기까지 2차례 경유를 하며 20시간 가까이 걸렸고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비행기 지연이 뜨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더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지연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와 달라는 꿈에 그리던 그곳에 도착한 것처럼 날뛰며 기뻐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린 입국 심사를 거치고 시내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고 도쿄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저희가 예약했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체크인을 하러 왔다며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고 웃으며 여권과 예약 등을 요구하는 일본인 직원에게 준비된 것들을 내보여줬습니다. 여권과 예약 번호를 확인한 직원은 컴퓨터로 몇 가지 작업을 하더니 저희한테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가 뭔가 잘못 입력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고 저와 네로는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방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직원은 빠른 말로 레이트 체크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의 예약이 취소된 것이라며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규정에는 레이트 체크인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렇게 밤 10시가 넘어서도
체크인이 가능하다며 저희는 일반 체크인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쇼 고객으로 보고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저와 네루는 일본어를 사용하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카운터 뒤에서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자 직원이 나오더니 저희를 도요타 매장에서 잘랐던 일본인 인사 담당자처럼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예약이 취소된 방은 다른 고객이 차지하고 있다며 절대로 입실이 불가능하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비행기 지연이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일본으로 오는 일본 항공사의 여객기가 3시간이나 지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다 표현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일본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저희는 영어도 못해서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집에서부터 지금 도쿄에 오기까지 24시간 넘게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지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호텔에 다 왔다는 생각에 몸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냥 지금 서 있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고수하며 심지어 저희가 3시간 늦었다고 그 방을 다른 고객한테 줘버리기까지 했다니. 대체 일본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뭔지 답답한 마음만 들 뿐이었어요. 할 수 없이 일단 캐리어를 끌며 그 호텔 밖을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에 새로운 호텔을 예약해 보려고 어플을 켜고 방을 찾아보고 있었고요. 네로는 이미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최근 직장에서 해고당함과 지금 이렇게 여행을 와서도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버리니 내려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리 받아둔 일본의 호텔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빈 방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플에서 새로 예약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빈 방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길에서 한참을 서서 핸드폰으로 방을 뒤져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일본인 여자 한 명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녀는 저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 어플로 그 어떤 호텔로 예약을 할 수도 없어서 밖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는 상황까지도 설명했죠. 그녀는 제 말을 다 듣더니 안 그래도 이 호텔에서 종종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자기는 벌써 이런 상황에 처한 외국인들을 몇 번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급하게 숙소 예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기 일본에서는 하루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는 방이 있어도 다만 실처리를 해놓고 그것을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풀어놓는다며 실시간 예약이라는 어플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유난히 일본 호텔들이 그러는 경향이 강하다며 저기 앞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호텔이 보일 텐데 카운터에 가서 방을 달라고 하면 방을 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 방향과 같으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호텔까지 10분 정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사실 영어로 말을 걸 생각이었는데 제가 일본어로 된 어플을 보고 있길래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며 일본어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며 신기해하더군요. 저와 네로는 그녀 덕분에 우울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거의 다 도착했고 저는 말로만 듣던 친절함. 일본인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사실 자신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며 만약 정말 내가 일본인이었다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안 주었을 텐데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일본이던지 아니던지 저는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 들어간 호텔에서 정말 12시간 넘게 잠을 잤어요.
예정해놨던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쿄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써보고 싶었던 일본어도 실컷 쓰고 다녔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친절하다고 잘 알려진 일본인들은 저희에게만큼은 친절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어디에서나 들었지만 그래도 세르비아인들이 세르비아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대하는 것보다는 친절하지 않냐며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찝찝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와세다 대학 근처의 번화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번화가가 있었고 그곳의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도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갑이 없었습니다. 네루는 방금 지하철에서 표를 찍고 지갑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빨리 그쪽으로 뛰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네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재빨리 뒤돌아서 뛰려고 하는데 어떤 일본인 커플이 저희에게 달려오고 있었고 그 커플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일본인 커플이 떨어진 제 지갑을 주어서 저한테 찾아주기 위해 쫓아온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표시했고 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본어로 말을 건넸지만 그 커플은 저희의 말을 못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분위기를 보니 일본인이 아니었죠. 차림새도 관광객 같아 보였어요. 저는 영어로 땡큐라고만 반복해서 말했고 그 커플은 그냥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인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처음 일본에 온 날, 저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한국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저희가 오늘 길에서 겪었던 일들과 일본인들이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일본어를 쓰는 외국인들에게는 반말은 기본이며 무시하는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때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게 매력 있는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 그리고 오늘 지갑을 주워준 경우도 일본인들이라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 테고 한국인이니까 주워서 가져다 준 거라며 일본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에는 능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상처 입기 마련이라며 남은 여행 잘 마치고 돌아가라는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저와 네로는 그저 일본의 이미지만 믿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당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 뒤로 저희는 영어를 매우 못하지만 어디를 가서든지 일본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일본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오히려 일본어를 쓰면 더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일본을 떠나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한국에 꼭 놀러와 보라며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받았던 친절이 딱 2번 있었는데 그게 다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한국은 달라도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리지 말아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캐나다인 가족이 태국 거리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절규하며 울음을 토하는 그들에게 다가온 한 한국인 남성. 오늘의 사연자는 이 한국인 남성을 따라 한국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사연의 시작에서 보여드린 영상은 국내 뉴스에도 보도된 태국에서의 무차별 폭행 영상입니다. 길거리에서 사소한 시비로 발발한 이 사건은
사연자의 가족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또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28세 여성인 델리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몇 년 전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한국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전합니다. 저는 저의 친엄마와 그리고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붓 형제들도 어릴 때 함께 컸죠.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얼굴도 모르는 저의 친아빠와 학창시절에 사귀다 저를 가지게 되었고 엄마가 정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더 물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에 저를 참아 지울 수가 없어서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닌 10대의 나이에 저를 가졌으니 경제적인 독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 벌리기 죄송했던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집안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분유며 기저귀의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얼굴보다 할머니의 얼굴을 더 오랜 시간 보며 컸고 제가 초등학교를 갈 쯤부터 엄마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지금의 양아버지를 만나셨고 저는 양아버지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던 제 꿈이 이루어졌죠. 저를 할머니 집에 맡기고 늘 바쁘게 일하시던 엄마는 드디어 일하러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저 혼자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고 의붓 형제들과 나눠야 해서 속상한 일들도 많긴 했죠. 더군다나 새로 생긴 형제들은 저보다 어려서 제가 돌봐주고 참아줘야 할 일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거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생략할게요.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되자 부모님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마련하였어요. 지금의 제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이서 사랑으로 결혼하셨지만 갑자기 아이들이 셋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셔야 했고 어머니는 새 아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아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갈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남아 정도의 나라에 갈 정도의 금액이 모이자 가족들을 모으고 여행을 가자고 했죠. 가족들은 저에게 고마워하며 다들 행복하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회의 끝에 저희가 갈 나라는 태국으로 정해졌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간 가족 해외여행에 저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카고 남부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갱들도 많고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그런 갱들은 마약을 팔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마약상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이때껏 괜찮다는 것만 해도 행운이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 나라들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늦은 시간에도 야시장을 구경하며 정말로 자유로운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유 없이 밀치고 때렸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별 저항 없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니 정말로 화가 나더군요. 남동생들과 제가 태국인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는 더 화를 내고 위협할 뿐이었어요. 결국 도움을 청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현장에는 그 사이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이 화를 당하여 길거리에 뻗어 누워 계셨어요. 제가 발견했을 때 부모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의 피망은 물론이고 얼굴이 팅팅 부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우리의 행복했던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것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은 주위에는 싸움 구경하듯 몰려든 사람들이 한가득 있었지만 아무도 무차별 폭행을 말리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더군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와중 한 남자가 구경꾼들을 뚫고 다가왔어요. 저는 트라우마처럼 이제 건장한 남자가 다가오자 자동으로 몸이 움츠러들더군요. 이 사람은 또 어떤 행패를 하려고 다가오는가 무서워졌죠. 그런데 그의 따뜻한 영어가 들려오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현지인들과 달리 깔끔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유창한 영어를 하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를 살피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에서 여행 온 여행자였고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우리처럼 태국의 야시장을 관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태국에 아는 지인이 있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병원과 경찰에 연락을 해주었고 부모님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면 여행 기간의 끝이었지만 이렇게 돌아가려니 정말 처참하더군요. 병원 의사는 부모님이 4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캐나다로 가서 병원을 가면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가게 생긴 것에 저는 더 절망했죠. 사회인이 되어 조금 모은 돈은 모두 여행 경비로 썼고 부모님은 매달 생활비만 하시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되었던 한국인 남성에게 저는 오열하며 저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도 모르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신이 한국에서 의사인데 한국은 병원비가 저렴하니 자신의 병원에 와서 치료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그가 폭행당해 기절해 계신 부모님 곁으로 다가와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일반인은 아니고 뭔가 의료인인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까지 해주다니 정말로 따뜻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죠. 그런데 남동생들이 그러더군요. 저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라고요. 그는 우리의 영어 대화를 알아듣고는 자신의 의사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자란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범죄 피해자 보상금이나 사설, 보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든다. 저소득층이라 복권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잘하는 곳이라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메디케이드를 거부한다 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에서도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제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의사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보험을 의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며 수학대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자기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싶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왜 이러나 싶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신기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을 의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도운 것이었는데 얼굴이 나지고 긴가민가 했다가 태국 병원 소속을 도우며 확실해졌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자신이 어린 시절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왔을 때 도움을 준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함께 어학연수 간 한국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캐나다의 무서운 형들에게 붙잡혀 큰일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남성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희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가고 연락도 종종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수면 마취 중이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었지만 곧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 남성을 알아보더군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한국으로 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을 계속 흘리셨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 무비자 입국 국가였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상황을 직장에 설명하고 태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예정대로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우리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환영을 쪼개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을 누군가 부르더군요.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를 따라가니 구급차가 이미 저희 부모님을 이송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환대와 고마움에 감동을 받아 연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평생 이런 호사와 호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한국 의료진들은 저희를 완전 제가 늘 부러워해왔던 부잣집 사람들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남성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은 한국에서 한 개월여간 입원하며 회복을 했고, 완전히 상처가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옅어져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동도 힘들어 하셨지만 캐나다로 돌아갈 쯤에는 정말 많이 좋아져 있었죠. 그리고 병원비까지 의사 선생님이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병원비를 받는데 정말 캐나다와는 확연히 다른 낮은 금액이었죠. 정말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홀딱 반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분과 지금 좋은 감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악몽으로 끝날 뻔한 가족 여행이 한국인과 한국의 도움으로 감동으로 끝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